전통악기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소리는 어떻게 탄생될까? 그 해답을 찾는 시간. 심금을 울리는 전통악기 소리에 숨겨진 과학의 비밀을 파헤치다. 그 과학적 비밀의 열쇠는 바로 전통악기가 자연에서 탄생되고 자연의 소리를 품었다는 것이다. 수천 년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악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의 연결고리가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예술이 독창적이라는 것을 악기를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전통악기의 비밀을 풀어보자. 전통악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전통악기의 복원 및 소리 연구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기록만으로 전해져 오던 악기를 복원해 전통악기의 영역을 한층 더 넓히기도 했다. 그리고 소리 연구를 통해서 전통악기를 과학적으로 연구, 악기 소리 원리와 현대에 맞는 개량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과학적인 접근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위해 새로운 악기를 개선한다고 할 때는 그 전의 악기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어떤 부분들을 개선하면 어떻게 좋아지겠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국악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취지가 하나가 있고요. 우리 전통악기는 선조들의 과학적 지식의 총알하고 표현된다. 전통악기 중 편경은 돌로 만드는 악기로 날씨 변화에 따라 변형이 없어서 음정이 정확하게 유지되는 국악기다. 그래서 편경은 모든 악기의 음정을 맞추는 표준이 된다. 편경은 16개의 기역자 모양의 돌이 서양 음계의 도부터 한 옥타브 위의 레까지 16개의 소리를 낸다. 조상들은 어떻게 정확한 소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악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음향 물리학의 지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험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간에 음향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악기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연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오랜 기간 전승되면서 경험에 의해서도 축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기는 단순해 보여도 그 시대 과학의 총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통 과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악기, 생황. 생황은 국악기 중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악기다. 현대의 하모니카를 부는 원리와 같다. 들숨과 날숨에 따라서 안에 있는 막이 들었다 열렸다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것. 여러 개의 지공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음이 나는 것이다. 전통악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중심에는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가 있다. 개소 10주년을 맞이한 악기연구소는 전통악기의 명맥을 잇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전통악기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좀 확보하자는 차원이고요. 예를 들면 그 이유가 악기 자체는 이제 남아 있는데 이게 악기의 소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서양의 경우는 바이올린, 플루트 그런 연구들이 그런 악기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 정립화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악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악기의 연구는 결국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밑바탕이기도 하다. 전통악기에는 단순한 물리학적 지식이나 자연과학의 이해뿐 아니라 민족의 흥과 애환이 담겨져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악기의 저 다양한 종류들은 모두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미감을 실어서 표현했던 매우 소중한
우리들의 감성 표현의 도구였던 것이죠. 우리 선조들은 악기를 어떻게 만들고 연주했을까? 그리고 악기에 담은 우리 민족의 미감은 어떤 것일까? 이제 차근차근 전통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자. 지난 11월 국립국악원에선 아주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다. 400년 만에 복원된 전통 악기가 대중 앞에 연주됐다. 복원된 악기는 조선시대 최고의 문인으로 뽑힌 한 선비의 악기 고산유금이었다. 우소가 다양한 악기를 복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 유물편을 좀 정밀하게 실측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치수들을 측정을 하고 또 목재가 어떤 목재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윤선도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사용했던 악기인지. 조선시대 대시인이자 안빈낙두의 삶을 살며 풍류를 즐겼던 고산 윤선도.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시조 한 편이 있다. 보는 것은 청산이요 듣는 건 검은고니 세상일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랴. 내 마음속 바른 기운 알아주는 이 없어 미친 듯 노래 한 곡 나 홀로 읊노라. 낙선제에서라는 윤선도의 대표적인 시조다. 발견 당시에는 앞판 한 장과 뒷판 두 장뿐이었다. 나무의 재질은 연구 결과 앞판은 오동나무, 뒷판은 밤나무인 걸로 조사됐다. 고산유금이 연주되었던 시기를 알기 위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160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측정한 결과 윤선도 선생님이 살아생전 그 기간에 그 악기가 제작된 걸로 밝혀졌고요. 실측을 해봤더니 이 앞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앞판의 경우는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측정해봤더니 이게 겹치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었고요.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고요. 조선의 최고 학자이자 문인이었던 윤선도. 그리고 그의 문학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었던 악기 고산유금. 고산유금이라는 악기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악기 제작 수준과 과학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 악기는 어떤 계층이 연주했을까? 그리고 우리 전통 악기를 분류한다면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음악을 서민 음악과 선비 음악으로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선비 음악은 소위 말하는 당시의 중인 계급과 또 선비 계급이 함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음악인데, 이 음악은 중용의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은 좀 이성적인 그러한 음악이라고 하겠습니다. 전통 음악 중 큰 갈래인 선비 음악. 그 선비 음악의 중심에는 검은고가 있었다. 검은고는 소리가 깊고 장중하여 선비들이 숭상하는 악기 중 첫째로 꼽혔다. 선비들의 삶의 일부이자 생활 속에서 마음을 수련하는 도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검은고라는 이름이 신비스러운 이름이 담겨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유학자들이 가장 사랑한 악기로도 유명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은고를 백악지장이라 하는 재미난 이름도 지어주게 됩니다. 100가지 악기 중에 어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악기들 중에서 그야말로 유학자들이 가장 사랑하고 애지중지한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남성적인 소리를 가지고 있죠. 검은고는 고구려의 왕산악이 만든 악기다. 왕산악이 집들에서 검은고를 연주하니 지나가는 검은 학이 내려와서 춤을 추었다는 전설이 내려져 온다. 검은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검은색을 의미하고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쓰였던 예전의 현악기를 지칭하는 용어다. 검은 고는 술대로 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서양의 기타와 연주법이 비슷하다. 검은 고는 6개의 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제일 몸 안쪽의 첫 번째 줄이 문연, 가장 먼 줄이 무연이다. 그래서 선비들은 문을 가까이 하고 무를 멀리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선비급의 사람들이 어디 이사를 가면은 여러 가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만은 마당에 그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오동나무를 심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동나무를 심는데 구덩이에다가 자갈을 붓고 오동나무를 심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동나무가 땅이 나빠야만 1년에 조금씩 자라서 단단한 오동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오동나무라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선조들은 왜 전통 현악기를 오동나무로 제작했을까? 오동나무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임업연구소를 찾았다. 제작진은 오동나무가 전통 악기에 쓰였던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해 임업연구소와 함께 몇 가지 목재 세포 구조를 비교해봤다. 비교 목재는 박달나무, 밤나무, 대나무, 오동나무 총 4가지였다. 살펴본 결과 오동나무의 세포 구조가 다른 목재에 비해서 빈 공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오동나무의 특징은 가볍고 수분을 잘 흡수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동나무는 그 가벼운 이유가 목재 세포 내에 그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 가장 가벼운 나무고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동나무의 무게는 박달나무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세포 안에 빈 공간이 많다는 증거다. 그리고 오동나무 도가는 타일로스식 구조로 되어 있어 습기를 빨아들이지 않는 성질이 있다. 우리 전통악기에서 좀 많이 쓰였던 이유는 그 오동나무는 그 많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음을 갖다가 천천히 그 흡수해서 천천히 내놓기 때문에 울림이 좋아서 많이 이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 악기의 재료에서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와 풍부한 과학 지식을 엿볼 수 있다. 선비의 악기, 남성의 악기로 대표되는 검은고. 예로부터 선비들이 자연의 품성에서 시와 책, 술 그리고 검은 것을 즐기는 것을 풍류라고 불렀다. 그 풍류의 핵심에는 항상 검은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 음악의 큰 부류 중 하나인 선비 음악에서 검은고는 가장 먼저 이야기되어야 할 악기다. 그런데 선비들은 왜 그토록 검은고를 사랑했을까? 선비의 악기로 대표적인 게 검은고로 지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학자들이 가장 숭상하는 공자가 즐겼다는 음악. 그리고 이 음악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예로서 바로서는, 그러니까 예악을 중시하는 조선시대의 성리학 기조와 맞아떨어져서 이 악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악기로 생각한 것이죠. 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서를 상하의 조직 관계를 이야기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 그 예와 악이 시줄과 날줄처럼 조화롭게 짜맞춰진 사회가 이상국가인 것이죠. 남성의 악기라 불리던 또 다른 악기가 있었다. 남성적인 소리를 냅니다만 특히 대나무의 음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사람의 육성과 비슷한 소리를, 음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악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금은 대표적인 전통 관악기로 편경이나 편종처럼 고정음을 가진 악기가 편성되지 않은 합주곡에선 연주하기 앞서 대금의 음을 맞췄다. 그만큼 대금은 우리 음악의 중심에 있었다. 대금의 유래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시대 악재에는 신라 삼죽으로 기록하고 있다.
신라 신문왕 때 전하는 삼국유사 중 만파식적 설화에는 인간 삶의 모든 환난을 치유하는 악기로 소개되어 있다. 대금을 불면 가뭄에는 비가 오고 전염병이 없어지는 신비한 효능이 있는 악기라 전해졌다. 실제로 신라 사람들은 대금 소리를 가지고 용의 울음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음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요. 대금에서 나는 그 특유의 떨림, 그 카랑카랑한 음색은 청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대금의 특유한 떨림과 음색을 잠시 감상해보자. 대금의 소리는 연주자의 실력과 감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전통악기다. 그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음악을 연주하느냐 하면 연주자들이 악기를 숙인다든지 제친다든지 또는 입술로 그 입김을 적절히 조절해서 정확한 음을 맞추어서 연주자들이 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연주자가 고갯짓을 한다든지 손을 가지고 악기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연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금의 구조를 보면 입김을 불어넣는 취구와 6개의 지공, 음정을 맞추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으로 악학 괴범에는 허공이라 불리는 칠성공이 있다. 대금은 대나무로 만들어지는데 대나무 중 쌍골죽만 사용한다. 쌍골죽은 대나무 정중앙에 골이 패인 것으로 다른 대나무보다 두꺼운 살을 지니고 있어 맑고 청아한 음색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대금 악기장 최종순 씨는 40년째 대금을 만들고 있다. 대금의 첫 번째 과정은 잘 건조한 쌍골죽을 굽는 것이다. 노랗게 예쁜 색이 나올 때까지 굽는데 이것 또한 오랜 시간 단련이 되어야 굽기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다음은 구운 대나무를 펴는 작업이다. 구운 대나무를 펴는 작업은 어렵고 고된 작업이다. 쌍죽은 살이 유난히 두꺼워 힘이 많이 들고 바로 펴지 않으면 쌍죽이 비틀어지기 때문이다. 쌍골죽도 그 해가 무거운데 그 한 4, 5년, 6, 7년 정도 든 대나무가 최고 상품. 예, 상품이고. 바로 편 쌍골죽의 속살을 파낸다. 내경파기 과정으로 속을 고르게 깎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야 대금 소리가 제대로 나오기 때문이다. 속을 파내 안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는 내경파기는 숙련된 기술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 이제 취구와 청공 그리고 6개의 지공 파는 작업의 차례다. 제자리에 파져야 연주자가 연주할 때 구멍을 열고 닫는데 어려움이 없다. 지공의 자리는 손가락의 벌림 정도를 계산한 것으로 선조들의 수학 수준 또한 가늠할 수 있는 과정이다. 표시된 자리에 구멍을 파내는데 이 구멍 또한 그 크기가 모두 같아야 한다. 갈대청은 대금의 청공에 바르는 것으로 갈대청의 공명으로 대금의 청아한 음색이 나는 것이다. 하얀 것이 갈대청, 오른쪽이 갈대줄기다. 갈대청을 얇게 잘라 청공에 붙이는데 대금에 붙이는 갈대청은 채취하는 시기와 지역이 매우 한정적이다. 음력 5월을 전후를 해서 그 하얀 갈대막을 채취해서 붙이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막, 대나무의 하얀 막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갈대막을 이용해서 대나무의 그 소리의 음색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이죠. 정성과 노력을 쏟아 만들어낸 대금이다. 대금은 형태와 음색에 따라 산조 대금과 정악 대금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정악대는 이제 산조 때보다 조금 길고 이제 조금 두껍고 그리고 내경이 조금 넓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길고 내경이 넓다는 거는 산조 때보다 음정이 조금 낮은 성향이 있어요. 정악대금은 주로 궁중음악이나 선비음악에 사용되었다. 궁중음악이나 선비음악을 정악이라 부른다. 정악을 들어보며 정확한 소리와 예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선비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이지적인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선비음악을 표현할 때는 농담과 여백의 음악이라고 말하는데, 여백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궁중음악, 정악은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꽉 채우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선비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은고 정악을 들어보자. 여백이 단순한 쉼표가 아닌 여운으로 남는다. 차분하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정확한 박자와 음정이 정악, 선비의 음악임을 여실히 들려준다. 정악과 대칭되는 음악 산조. 산조를 말 그대로 풀면 허튼 가락, 흐트러진 가락의 뜻이 된다. 물론 이 말은 정악에 대칭되는 뜻일 뿐 산조는 인간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해학적 음악이다. 산조는 판소리에서 가사가 빠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판소리 선율을 기악으로 연주한 것이 산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악에는 판소리의 그 음악적인 요소가 고루고루 들어 있습니다. 산조는 연주자에 따라, 음색에 따라 같은 음악이라도 크게 달라지는 게 특징이다. 검은고와 함께 대표적인 현악기인 가야금. 여성적인 악기의 가야금으로 대변되는데요. 악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야의 금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대 국가 중에 하나인 가야의 현악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가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 있던 선율이나 노랫가락들을 가야금 선율로 옮긴 것들이지 않느냐, 이런 지방색, 향토색이 묻어나는 원래 우리의 악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야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그 역사가 깊다. 삼국사기 악지에는 가야국의 가실왕이 가야금을 만들었고 여러 나라의 방언이 그 성음에 있어서 각 다른데 어찌 회기를 할 수 있냐며 악사 우르객에 명하여 가야금 연주곡 12곡을 만들게 했다고 전해진다. 우르객 12곡의 이름은 가야 지방의 지명인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다. 이후 우르은 가야가 혼란스러워지자 신라의 투항에 그 후 가야금으로 불려졌다. 토우장식 장경호. 이것은 신라시대 토기로 어깨와 목 부분에 작은 토우들이 붙어 있다. 그런데 토우들이 연주하는 악기들이 오늘의 가야금과 그 모습이 닮았다. 그 후 가야금은 우리 민족과 함께했다. 궁중에서 쓰이기도 했고 선비들도 검은고와 함께 가야금을 연주했다. 그러나 가야금은 그 소리가 섬세하여 조선 중기에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특히 문과 예에 능한 기생들 사이에서 가야금은 크게 유행했다. 그에 따라 주법 또한 다양하고 화려해졌다. 가야금도 정악 가야금과 산조 가야금으로 나뉘며 정악 가야금이 산조 가야금에 비해 크기가 더 크며 음색이 더 정확하고 무겁다.
쾌로 현을 뜯어서 묵직한 소리를 내는 검은고와 달리 가야금은 직접 손으로 현을 뜯어서 소리를 낸다. 가야금의 소리를 분석해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첫 소리를 손가락으로 줄을 튕겼을 때 소리가 가장 크고 그게 빨리 사라진다는 것,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통의 울림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여음이 지속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야금의 주법은 검지로 명주실을 직접 뜯어서 소리를 내거나 엄지와 검지로 명주실을 튕겨서 내는 소리, 연이어 튕기는 주법 등 다양한 주법이 있다. 가야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가야금을 만드는 악기장 고수환 씨를 만났다. 이 재료로 만들면은 소리가 좋은 악기가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재료가 좋아야 음색을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재료가 맞지 않으면은 음색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가야금의 주 재료는 오동나무다. 가야금이 되기 위해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햇빛과 눈비를 맞는다. 그 후 수년 동안 그늘에서 건조된다. 건조가 잘 되어야 악기에 변형이 없다. 잘 숙성된 목재는 장인의 손을 거쳐 가야금의 울림판이 된다. 가야금은 앞판은 곡선이고 뒷판은 직선이다. 가야금의 장인을 가르는 건 울림판의 곡선이다. 둥근 이유는 이제 연주할 때 이게 일직선으로 됐다 그러면 연주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공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펌프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 반달형으로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공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둥근 울림판 위에 공명을 일으키는 12줄의 현이 놓여 있다. 12줄은 사계절 12달을 의미한다. 손으로 직접 이 명주실을 튕김으로 명주실의 꼬임이나 조임 또한 가야금을 만드는 중요한 제작 과정이다. 가야금 자체는 완전 자연의 소리예요. 자연의 음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주실을 사용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무명실을 쓴다든가 뭐 면 같은 거 쓴다면 소리가 안 나겠죠. 이 장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한 가닥만 해도 3,000가닥이에요. 뇌 구조에서 나오는 실. 그래야 떨어지지 않아야 소리를 내지. 그래서 이제 명주실을 쓰는 거예요. 가야금은 5개의 음이 중심을 이룬다. 서양 음계로 레미솔라시 5개의 음이 하청, 중청, 상청 등 3개 음역대로 놓여져 있다. 가야금은 명주실의 장력과 울림판의 울림으로 소리를 내므로 안족이라는 전달 역할이 필요하다. 안족은 기러기 발이란 뜻으로 음을 조율할 때 사용된다. 안족을 움직이면서 소리를 조율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주실 부분을 메어둔 부분, 이것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가야금을 연주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끄트머리 부분에 줄을 메어둔 부분이 양이두라고 하는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양의 기회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모습은 가야 시대에 그야 처음에 초기의 가야금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야금의 모습은 수천 년 전의 가야금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계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은 시장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들을 수 있었던 악기가 있었다. 이동성 좋은 알맞은 크기의 악기, 농사일 중 휴식 시간에서도 울려 퍼진 악기였다. 바로 해금이다. 해금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현악기로 크기도 작지만 현의 개수도 2줄 뿐이라 휴대하기 좋은 악기였다. 해금은 이동성이 강하거든요. 유목민의 악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기저기 다닐 때 간단히 들고 다니기 아주 편리함이 있죠. 그리고 자주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하는 사람들, 유랑악단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 해금이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유목민의 악기였던 해금은 농경사회인 한반도에 정착하며 민중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악기가 됐다. 해금 선주는 풍부한 음률로 마치 사람이 노래하는 것과 같아
그 소리로 사람들을 쉽게 불러 모았다. 활대로 현을 비벼서 소리를 낸다. 다른 손은 현을 쥐거나 떼면서 높이를 조절한다. 그래서 애달픈 소리로 대중들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악기였다. 제가 해금에 대한 매력은 이렇습니다. 바이올린은 네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서양 음계로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해더라도 3옥타브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해금은 두 줄인데도 3옥타브 반 이상 납니다. 이게 아주 음폭도 높고 그리고 자연의 소리지 않습니까? 해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해금의 구조를 보면 해금은 울림통과 두 개의 현, 그리고 활대로 이루어진 악기다. 해금 제작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해금 만드는 제일 중요한 부분 울림통, 대나무 뿌리를 이제 선별해가지고 이제 작품으로 만들 걸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해금은 현악기지만 울림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줄의 현으로 다양한 음역대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은 이 울림통 때문이다. 울림통은 해 묵을수록 가치가 높다. 대나무 뿌리 중 무겁고 촘촘한 것을 골라 오랫동안 건조시킨다. 건조시킨 대나무를 해금 울림통 모양대로 깎아 가공한다. 그 다음은 줏대를 가공하는데 줏대는 일직선이 되도록 가열하거나 깎아낸다. 가공한 울림통이 황토를 바르고 말린 다음 오칠을 하면 울림통이 완성된다. 도색한 울림통에 복판을 울림통 모양대로 가공한다. 해금의 현은 명주실로 만든다. 유현과 중현을 꼬아 완성한다. 해금은 활을 이용해 문질러 소리를 내므로 명주실 또한 즐겨야 한다. 그래서 명주실의 탄성 강도 확인 또한 해금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다. 울림통과 줏대에 명주실을 장착한다. 이때 명주실은 간격이 일정하고 휘어짐이 없어야 한다. 이제 해금의 활대를 만들 차례다. 활대에서 중요한 재료인 말총. 해금은 말총과 명주실의 공명과 울림통의 조화가 소리를 만들어낸다. 활대를 만들기 전 말총을 고르게 하는 건 중요한 기초 작업. 그런데 왜 활대는 명주실이 아닌 말총으로 만드는 걸까? 아이롱사도 해보고 광섬유로도 해보고 실크로도 한번 다 말총을 활을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만들어봐서 연주해본 결과 미끌림이 현상이 심하고 또 누에꽃에서 나온 실크는 떨어짐이 심하고 또 부풀레기가 많이 일어나고 또 쉽게 망가지고, 근데 말꼬리는 결이 있어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나서 말꼬리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말총에 대한 인장강도 실험을 했다. 결과 말총의 신장률은 28%, 다른 광섬유에 비해 유연성이 좋다. 명주실과 마찰이 있어도 해금의 활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의 선조들도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말총이라는 활을 얻었을 것이다. 해금의 소리 또한 해묵음을 대변한다. 해금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과학이 해묵어 전해져 오는 것이 아닐까. 우리 악기도 거짓말을 못한 겁니다. 처음 소리는 좋은 재료로 했을 때 처음 소리는 안 좋아도 타면 탈수록 기를 낸다고 그러죠. 그 음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 소리는 뭐 세상에 어느 좋은 걸 주더라도 못 따라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선비가 연주했던 악기든 서민이 연주했던 악기든 공통점은 선조들은 자연에서 악기를 찾았다는 것이다. 전통 악기는 나무, 곤충, 동물 등 자연이 재료가 됐다. 만드는 과정 또한 햇빛과 눈, 비를 맞으며 악기가 날씨에 순응하도록 길들였다. 그래서 화학적인 처리 없이도 전통 악기는 변형 없이 연주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악기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서양 악기하고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양 악기는 금속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국악기는 자연적인 재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악기의 특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악기가 있다. 아주 간단히 주변의 자연에서 쉽게 얻는 악기다. 바로 풀피리 초적이다. 근데 초적은 악학계 범위도 들어있어요. 악학계 범위에 아예 초적을 향악기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악학계 범위를 만든 분들의 음악, 악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날 우리들 시각을 넘고 있다고요. 풀잎 따서 부는 것도 악기의 하나다. 잎사귀를 입에 물고 휘파람을 부는데 그 소리가 맑게 진동한다. 또 갈대 잎사귀를 말아서 초적을 만드는데 그 모양이 갈대 피리와 같다라고 적었다. 영조 때에는 내연의 주악을 담당하던 관현맹인 가운데 초적악사 1인이 포함되었으며 강상문이라는 이름까지 남겨져 있다. 풀피리를 악기의 한 분야로 인정했던 우리의 조상들. 자연이 곧 음악임을 우리 선조들은 깨닫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악기의 재료를 얻기 힘든 지역과 서민 계층 사이에는 새로운 악기 형태들이 창조되기도 했다. 토구는 흙으로 만든 북이다. 가죽이나 큰 나무를 구하기 힘들었던 지역에서 흙이나 자기를 구워서 장구의 형태로 만들어 연주했다. 고려시대의 주요 지역에서는 청자로 만든 장구도 발견되고 있다. 가죽과 오동나무를 사용한 장구 형태지만 크기가 작은 것도 있는데 바로 요거다. 궁중에서도 흙으로 장구통을 빚어서 구워서 썼고 고려시대에는 청자를 가지고 장구통을 그게 지금 국립박물관에도 남아 있어요. 이제 그런 악기들이었는데 이제 민간에서는 그런 장구도 귀하단 말이에요. 재료가 귀했던 서민들에게 자연, 주변 환경이 악기가 됐다. 커다란 물그릇에 물을 담아 바가지를 엎고 두드리면 장구와 비슷한 소리를 얻을 수 있었다. 척박했던 제주도에선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허벅이라는 악기도 있었다. 호남 지방에 목화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의 아주머니들은 목화 솜 탈 때 쓰는 활이 있어요. 목화 솜 트는 활이 있다고요. 그 활을 가지고 퉁퉁퉁 이렇게 하면은 리듬 악기 대신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들 삶 속에서 주변에 있는 생활 도구를 악기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서민의 악기 중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것이 장구와 함께 북이었다. 서민 악기는 연주가 쉬운 타악기들이 주류를 이룬다. 징이나 북은 특히 무율 악기로 높이가 없고 리듬을 타는 악기다. 그리고 징이나 장구, 북은 단순한 음악이 아닌 비상시나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사용됐다. 북은 징과 더불어서 군사용으로 많이 쓰였죠. 진군을 할 때 북을 올리고 후퇴를 할 때 징소리로서 후퇴의 신호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중음악의 잔치나 연례, 여러 의식음악에 다양한 북들이 쓰였죠. 건고, 진고, 응고, 이름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타악기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식음악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민음악 중 가장 대표적인 음악은 농악이다. 집단 노동이나 명절 때 흥을 돋우기 위해서 연주되는 음악. 민중들의 솔직한 감정과 정서를 비교적 단순한 악기와 몸짓, 춤들로 표현해왔다. 어디서나 판을 벌일 수 있고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서민음악이다. 서민들이라면은 이 농악을 통해서
농악이라는 건 특별히 뭐 어디 가서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농업판에 뛰어들면 저절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날이나 또는 들러 나갈 때, 들어올 때, 쉴 때 이런 데 모여서 함께 농악을 연주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화합을 이루고 그 지역 사회를 묶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서민 음악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음악이 있다. 단체로 목발로 지게를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고 노래를 부르는 합주곡의 형태를 띈다. 바로 익산 목발 노래다. 농악과 비슷한 형태로 여럿이 함께하며 춤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 다른 악기보다 지게가 주인공인 서민 음악인 것이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국악기의 종류가 저는 한 7, 80종류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악기가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지역에서 만들어졌을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악기도 있고 외래 문화권에서 전래되어서 우리 민족이 수용한 악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국에서 들어온 악기조차도 우리가 그 악기를 가지고 외국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음악을 연주하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전통악기는 현재 또 다른 얼굴을 만들기도 한다. 전통의 것을 이어가면서도 현대인의 감성에 맞춰서 개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악기와 접목을 시키거나 현의 개수를 늘리는 등 그 변화는 계속 진보하고 있다.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서양 악기와 전통 악기의 융합, 그리고 전통 악기의 서양 음악 연주 등 전통 악기는 현대의 또 다른 변신을 하고 있다. 전통 악기의 변화의 한계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연주한다는 것이다. 전통은 보존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계속 존재하기 위해선 시대를 반영하기도 해야 한다. 물론 정신을 잇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해야 예술은 번영한다. 전통 악기의 미래, 이미 오래전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역사의 길이 아닐까. 우리나라 조상들이 외국의 악기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음악을 풍부하게, 우리나라 악기를 풍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외국에 좋은 악기가 있다면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음악을 풍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에서 재료를 구하고 재료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악기에서도 계층으로 대변되는 당시 사회적 해악을 담아냈다. 또한 악기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와 소리에 대한 한계는 현대인의 시각을 뛰어넘기도 했다. 전통 악기, 낡고 진부한 것이 아닌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전통 과학 그리고 지식이 쌓인 문화유산이었다.